이, 이게 렉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보고 편집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N 파트너스의 전종현 파트너님과 함께 What VC Wants 세션을 2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미 섭외가 한 7명이 더 돼 있어요. 종현님 어, 다음으로. 네. 그래서 이제 뭐 김범수 대표님 같은 이제 분들도 곧 나와 주실 것 같고 뭐 여러분들 한 되게 뭐 그 더벤처스 대표님도 오시고 대표님들이 슬슬 이제 왜 더 빨리 부르지 않았냐 나부터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컴플레인을 하시고 계신데 어쨌든 그래서 조금씩 섭외를 해서 하고 있고 종현님 사실 원주님하고 종현님은 약간 기니피그 같은 느낌으로 좀 편안하게 좀 편안하게 초반에 좀 세션을 한번 해보자. 워낙 또 이런 미디어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준비 많이 안 하셔도 말도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일단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제가 사실은 그 종현님 어떻게 만났냐면 그 뉴스레터도 쓰시고 종현님이 그 뭐야 전종현의 인사이트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하시잖아요. 제가 그것도 우연찮게 들어가서 그거 보면서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돌려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그 전경성님 아시죠? 그분이 소개해주셨죠, 우리. 네. 전경선님이라고 그 뭐 쓰시죠? 그분도 뉴스레터 엄청 큰 거 쓰시잖아요. 언섹시 뉴스레터 쓰시는 분. 언섹시 뉴스레터 쓰시는 분. 그분이랑 만나면서 같이 만나가지고 셋이 커피를 한번 먹었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자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또 전종현 파트너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커리어적으로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엠파트너스라는 신생 VC에서 일하고 있는 전중현이라 하고요. 저희 엠파트너스부터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희는 2년 반 정도 된 이제 신생 VC고, 약간 모바일 플랫폼 회사에 되게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약간 테크 좋아하는 신생 VC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저는 원래 이 회사 전에는 스타트업에서 한 1년 정도 인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핀테크 업체 한 두 군데서 인턴을 하고 있다가 원래 스타트업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찮게 지금 대표님하고 만나게 됐고, 근데 한번 너 VC도 해보지 않을래? 오퍼를 주셔가지고 회사를 만들 때 이제 같이 조인하게 돼가지고 저 포함해 세 명이서 같이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VC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관심 분야는 어떻게 되세요? 어떤 섹터 위주로 많이 보시나요? 저는 사실 뭐 딱 정해져 있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음, 많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걸 굉장히 딥데이터에서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투자할 기회도 찾고 이런 식으로 찾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AI에 굉장히 꽂혀 있어서 한 시간에 50% 이상은 AI 공부하는 데 쓰고 있고, 그 전에 막 블록체인이나 막 바이오 이런 것도 되게 생각보다 관심이 많고, 아무튼 새로운 기술 위주로 저는 계속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나 이런 것도 하셨나요? 네, 좋아하죠. 사실 투자로 이어진 건 명확하게 있진 않은데, 그래도 관심은 계속해서 있고, 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핫한 섹터를 쫓아간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네. 조금 자신을 가지고 있는 건 남들이 보기 전부터 전 미리 보고 있어요. 조금 더 저는 일찍. 챗GPT가 나오기 이전부터 저는 LLM을 공부해서 실제로 그때 음, 그 이전에 투자했었고, 그리고 블록체인 음. 경우 되게 초창기에 투자를 했었어 가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빨리 공부를 한다라는 게 제 강점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LLM이나 블록체인이 유명해지기 전에, 메인스트림이 되기 전에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그냥 저도 뭔가 해외 뉴스레터나 해외 매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음, 트위터나 그런 데선 사실 되게 조그만한 집단이 먼저 나오는 기술을 막 가지고 떠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 맞아요. 소비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걸 먼저 접하는 것 같고, 이걸 딱 봤을 때 이거 나도 되게 나조차도 흥미로운데 하면 그걸 딥다이브 해보게 되는데, 그게 결국엔 메인스트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음, 전 좀 기술을 많이 파고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해외 매체들에서 우선적으로 정보를 접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해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기회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잖아요. 정말 음, 사업가자 기질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뭘 보는지를 주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미리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섹터들은 어쨌든 좀 남들보다 핫해질 섹터를 미리 보시는 건데, 딜 발굴은 어떤 식으로 많이 하세요? 원하는 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이런 기술 공부를 계속해서 해놓은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업체가 언제 나오지 하고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계속해서 뭐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하는 사람 없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계속해서 투자 유치 기사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나보다가 그냥 딱 음, 순간에 우연찮게 딱 얻어 걸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나 이거를 이미 공부하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네가 이걸 이미 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 투자도 그런 식으로 진행했던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선호하는 딜 스타일이 좀 있으실까요? 뭐, 이런 딜들이 좋더라. 어떤 딱 그 모습? 딜 스타일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딜이 B2C, 그리고 약간 창업자가 굉장히 헝그리하고 언더독, 아, 이런 그런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네. 낮은 밸류에이션, 다른 음, VC들 손때를 타지 않은 이런 거 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성향? 이런 게 있으실까요? 뭔가 딱 하나로 꽂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상대적으로 오퍼레이션 엑셀런스를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긴 해요. 팀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창업가가 얼마나 그걸 또 주도적으로 드라이브 할 수 있는가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보통 미팅을 처음에 첫 미팅을 가지면은 시장이나 아이템에 대한 얘기도 물론 하지만 그것보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이나 조직 문화나 그리고 팀이 어떻게 세팅이 됐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봐가지고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하고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투자 결정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그 하는 프로세스라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펀드 단위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계속해서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팀들 만나는데 그때 미팅 사실 저는 첫 미팅에 거의 제 스스로는 결론을 내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네, 그냥 회사 마음에 들면은 딱 그날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무조건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정말 가끔씩 드는데 그런 회사가 딱 나타나기만을 계속 기다리는 것 같고 그걸 딱 찾으면은 저 포함해 세 명이니까 회사가 세 명이서 미팅 음, 잡아가지고 이제 IR 미팅을 한번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그 당일에 또 저희끼리 또 토론을 해가지고 보통 그 당일에 결론을 또 내립니다. 와, 그래서 진짜 빨리 내리시네요. 맞아요. 저희가 좀 엄청 빨리 내리는 편인 것 같고, 이게 또 작은 팀만의 좀 장점인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잘 살리자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통, 네, 두 말씀하세요. 번 정도 네, 미팅을 가지고 저희 투자 의사결정을 바로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책 사이즈나, 뭐, 타겟하는 스테이지는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회사를 처음에 세팅할 때는 좀 베팅을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시리즈 A, B 정도 되는 회사, 기업가치 한 500억에서 1000억에서 2000억까지 회사에 한 40억씩 투자를 하면서 좀 크게 투자를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저희도 좀 시드 스테이지 좀 내려와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요새는 뭐 기업가치 한 100억 미만의 회사에 한 5억 정도 투자하는 거를 가장 이상적인 티켓 사이즈 저는 보고서 네, 투자를 하고 있긴 합니다. 100억 미만의 5억 정도. 좋습니다. 이건 완벽한 딜의 이 돼가지고 뭐 딱 정해져 있진 않고 저희는 그냥 딱 기조가 뭐 밸류에이션보다는 정말 좋은 회사에 최대한 유의미한 지분율을 가져가면서 투자하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좀 비싸더라도 일단 너무 좋은 회사면 일단 한다. 네, 맞아요. 비싸면은 사실 지금 비싼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장기적인 음,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좀 더 음, 비싸더라도 네, 투자자의 기조가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딜의 모습, 어떤 뭐 창업자는 어떻다든지 마켓은 어떻다든지 뭐 정말 좋아하는 딜, 내가 투자한 딜의 모습들은 보통 이랬다. 그런 게 있을까요? 음, 그냥 딱 첫 미팅에 제가 결론을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때 어떤 느낌들이 드냐면은 그 차원가와 대화를 할 때 계속해서 제가 꼬리를 무는 질문을 계속 들어가요. 정- 음, A부터 막 D, C, 막 F 이렇게까지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정말로 논리정연하게 나오는 대표님들이 꼭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와우를 느끼고 이 사람은 진짜 고민의 깊이가 남다르구나 라는 맞아요. 느낌이 들 때 저는 결정이 바로 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기업가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음. 같습니다.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이게 내가 거기서 생각나는 대로 쭉쭉 파고드는데 모든 걸 이미 한 번쯤 생각해 본 사람? 맞아요. 딱 그런 나보다 훨씬 더 깊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 그게 딱 맞아요. 있어요. 저도 사실 음, 그 같은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0배, 100배씩 고민을 해온 게 느껴지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이걸 나 엄청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딱 그 순간에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음, 사람하고 같이 해봐야 되겠네 라고 느낌이 딱 드는 거죠. 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나 이런 아이템 같은 건 어느 정도 알고 미팅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네, 미팅을 했을 때 창업자나 뭐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팀들의 고민의 깊이가 굉장히 중요하신 거군요. 보통 저는 뭔가 회사를 만날 때 소개받아서 만나는 경우도 많지만 제가 먼저 찾아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회사를 먼저 찾아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콜드콜로. 그렇다 보니까 제가 미리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고 있고 만나다 보니까 확실히 원래 보통의 미팅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아이템이 뭐지?에 대해서 논의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텐데 저는 그렇지 않고 음. 이 아이템을 이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를 물어보게 되고 거기서 뭔가 판가름이 좀 더 잘 나오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저도 보통 그런 스타일이라서 음. 저도 미팅하면은 그 IR 피칭은 어, 안 듣고 질문만 맞아요, 해요. 맞아요. 저도 IR 피칭은 그냥 꺼놓고 그냥 저희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뭔지 아니까. 맞아요. 그걸 그걸로 날 설득할 필요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보니까 창업가 입장에서도 저를 더 좋게 봐주는 게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듣고 있는 거를 뻔히 알고 있으니까 창업가도 더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내 사업을 진짜 알아봐주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맞아요. 굉장히 큰 무기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100% 동감합니다. 저도 최근에 클로즈한 딜이 그 저랑 미국 BC 둘이랑 컴피팅 하는 거였는데 이제 리드를 셋 다 하고 싶어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 창업자 대표님이 저를 선택한 이유가 자기보다 자기 회사의 상황을 더 잘 설명해 준 사람은 너인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나머지 두 미국 BC들이 야, 그 파운더가 너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그냥 네가 리드해 해서 제가 리드하고 나머지 미국 BC 둘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 되게 좋았어요. 그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나는 이 프로덕트를 보고 일단 그냥 질문만 했고 대표님에 대해서만 알아보려고 했고 그리고 이 프로덕트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본인이 말도 안 해줬는데 그 비전 똑같다고 그게 딱 음, 맞아 떨어지는 그 느낌이 진짜 좋거든요. 너무 동의합니다. 맞아요. 그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도와주세요, 보통? 내 포트폴리오가 되면 이런 게 장점이다. 사실 뭐 도와달라는 거 다 그때그때 계속 생기잖아요. 수시로. 최선을 맞아요. 다해 도와주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뭐 그 외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 업계 사람들을 저희는 만나고 다니니까 음,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저 스스로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사람을 딱 한 번에 꽂아줘가지고 그 핵심적인 사람이 글로 가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정도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음. 요약을 하자면 그냥 도와달라는 거 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플러스 알파로 뭘 만들어가야 될지는 저도 도맡은 되게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음, 그, 피칭을 한번 해보시죠. 왜 나에게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게 있을까요? 종현님한테 투자 받으면 이것만큼은 특별히 나름 미시드보다 좋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아까 그 대화들과 결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네. 진짜 뭔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거에 음, 대한 자신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는 게 저의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결국에 큰 회사의 방향성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파트너가 옆에 있다는 건 되게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창업가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BC가 되고 싶으세요? 나는 이런 BC가 되고 싶다. 음, 그런 희망이 있다면. 어떤 VC가 되고 싶다. 네. 음, 일단 딱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 아까 딱 경쟁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여러 개가 경쟁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럴 때 나 맞아요. 먼저 선택해 주는 그러한 VC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 그건 뭐 제가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쟁 의의가 있다는 얘기일 테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 생각이 스치는 것 같고 그냥 뭐랄까? 더 이상으로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직업적인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는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되게 창업을 하고 싶어 했던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음, V가 사실은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저쪽 이쪽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VC가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음, 되게 잘 맞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창업가의 꿈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를 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결국에는 뭔가 VC를 창업하거나 VC 하우스를 좀 더 넥스트의 모습으로 만들어내면은 뭔가 나의 창업가의 니즈조차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VC를 하면서 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뭔가 다음 세대의 VC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VC, 음, 지금의 VC의 모습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VC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뭐 밸류에드를 더해줄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뭐 비이클을 짤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어쨌든 뭔가 새로운 VC 형태가 분명히 탄생을 할 텐데, 그런 게 과연 무엇일까를 저도 계속해서 탐구를 하는 입장이고, 제가 다음 세대에 그걸 꼭 제가 스스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뭔가 창업가 입장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VC가 되고 싶어요. 그럼 지금 생각하실 때 다음 세대 VC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 어떤 모습들이 지금 VC보다 더 나은 VC일까요? 사실 이거는 가설이 정말 뭐랄까 되게 많은 편이고 뭐 정말 음, 한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최근에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그냥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은 저는 뭔가 시대별로 되게 이건 그냥 VC뿐만이 아니라 시대별로 주목받는 파이낸셜 비이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미국 80년대, 90년대 이제 KKR이 나와가지고 LBO 통해서 이제 PE가 엄청 떴고 사실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뜨면서 사실 VC 산업이 저는 이어서 그 바통을 이어서 커진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뭔가 PE, VC 다음에 뭔가 넥스트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저는 그게 음, PE와 VC가 뭔가 섞인 형태의 비이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새는 좀 하고 삽니다. 그걸 왜 생각 음, AI가 어쨌든 간에 기술이 굉장히 크게 등장했고, 이 기술에 가장 잘 올라타는 캐피탈이 저는 엄청 커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AI의 본질이 지능의 약간 대체? 약간 지능의 약간 증강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뭔가 회사의 모습들이 굉장히 크게 바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로만 조직이 이루어져 있지만, 저는 AI가 정말 사람처럼 들어와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5년에서 10년 안에 그냥 쫙 퍼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 변화에 올라타거나 이 변화를 만들어주는 캐피털이 필요한데,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뭔가 VC적인 약간 미래를 보는 캐피탈 플러스로 이거를 실제로 이행해낼 수 있는 오퍼레이션의 역량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 뭔가 VC와 PE가 섞인 무언가의 형태로서 캐피탈의 형태가 자리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어림짐작하는 약간 가설이 있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제가 사실은 이런 거, 이 세션들을 하면서 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워낙 네. 말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거 진짜 관심 많아요. 약간 저는 좀더 이 사실은 한국도 그렇고 엑싯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리퀴디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특히 네. 지금 VC판에서 스타트업들이 IPO 말고 M&A가 약하면은 그때는 어디로 엑싯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좋은 자산들이 많단 말이죠, 시장에.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조금 한국계 PE 그런 음,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사실 엑셀로 우리가 하는 작업들은 전부 다 대체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PE 쪽에도 잠깐 있었는데 그때도 느낀 게 이거는 진짜 금방 자동화 되겠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LBO 쪽은. 물론 네. LBO도 모델링 다음에 또 내고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뭐 사람 컴포넌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엑셀로 모델링 하는 거는 너무 빠르게 자동화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도 약간 어쨌든 엑시 리퀴디티 관련해서 약간 뒷단도 같이 할 수 있는 펀드들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전도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벤처라는 에셋 클래스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에셋 클래스잖아요. 사실은 저는 벤처가 너무 과도하게 유행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게 커진 벤처 이코시스템 버블 자체도 곧 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벤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 경기 자체가 우상향하고 계속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가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경기가 조금 더 출렁거릴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올웨더로 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비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벤처랑 PE랑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더 채권이라든지 좀 다른 자산군까지 섞어서 하면은 좋은 펀드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는 결국 돈 벌어주다 주는 사람이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업하는 사람이고 돈 벌어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돈을 제일 잘 벌어다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가 조금 합쳐졌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동의합니다. 지금 제이슨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종현님이 현재 보고 계시는 아직 메인스트림이 아니지만 곧 잘 될 것 같은 곳이 어딘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뭐, 인공지능이 당연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 넥스트 뭔가를 아직 찾진 못했어요. 지금은 음,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AI와 뭔가 분야, 뭔가 뭐랄까, 버티컬 분야가 합쳐진 무언가일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고, 저도 어디가 가장 유망할까는 계속해서 스스로는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음, 뭐딴 얘기지만 제가 최근에 바이오 공부를 한 1년 동안 되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뭔가 네. 이게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 그냥 어림짐작한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뭔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어가지고 그쪽도 되게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바이오를 되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넥스트는 바이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희도 다 많이 들기는 해서 약간, 그러니까 뭐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바이오보다 저는 약간 런제비리, 약간 감속 노화?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이 굉장히 좋은 트렌드일 것 같아서 오늘도 사실은 제가 리타이어 한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음. 한국의 더 뉴 그레이 같은 느낌 회사를 미국 회사를 하나 만났거든요. 그것도 뭐 재밌을 것 같고 사실 아시다시피 저의 꿈이 실버타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쪽에 관심이 되게 많고 관련해서 바이오나 그런 것들 관심이 되게 많긴 합니다. 종현님도 바이오 역시 바이오를 열심히 보시는군요. 같고 뭐 처음에는 진짜 AI 신약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게 음, 없을까라고 파고든 건데 그쪽도 기회가 진짜 많은 것 같고 뭐 후보물질 디스커버리뿐만이 아니라 그 약을 개발하는 프로세스 자체조차도 뭔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계속 가지면서 관찰을 하고 있고 플러스로 헬스케어 쪽에서도 정말 기회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까 음, 말씀하신 성노화 트렌드 관련해서 너무 많이 등장을 할 거고 사실 요새 뭐 GLP-1이나 그 혈당 패치 이런 것도 많이 붙이고 다니잖아요. 저는 이게 뭔가 맞아요. 이게 메가 트렌드의 초입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기회를 계속 보고 있긴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혈당 패치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트렌드인 것 같고 맞아요. 저희 그 주실벨에서 여러분 영생방을 운영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제가 그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 만드는 분들한테 미국 분들인데 저는 음. 영생할 거라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트랙션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저희가 뭐 미팅이 좀 한 번만 하고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도 저도 관심이 많고 우리 종현님도 이 관심이 많으시군요. 시간을 드는 생각이 제가 VC 중에선 되게 어린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8년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제 주위의 또래의 트렌드를 저보다 먼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음, 거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것 때문에 사실 제 주변에 또래 창업가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또래 창업가들이 뭔가 완전히 새로운 아이템을 할 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죠. 기존의 음. 어른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성공을 했을 때 크게 될 회사를 찾을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가 지금의 VC로서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 1호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한 8개인가 9개 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다 90년대 창업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음. 창업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 저희는 그런 게 저희 하우스의 굉장히 큰 특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역시 어쨌든 또래 피어 그룹이 되게 젊으니까 저도 느끼는 게 약간 스타트업이랑 VC는 젊은 사람들의 게임인 것 같아요. 이제 음,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계속 캐치해야 되고 거기서 가장 가까워야 되니까 그게 참,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조금 뭐 메인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VC들이 B2B 사스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는 다 늙기 때문에 지표로 objective하게 판단하고 싶은 것들을 보고 싶어 해요. 음, B2C나 이런 거는 그 현장을 느껴야 되고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최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다 B2B는 보시죠.
B2B는 어쨌든 숫자가 나오고 리텐션이 나오고 어쨌든 전문가가 필요하고 오히려 나이 든 전문가들이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 BC는 젊은 사람들의 게임인 동시에 BC들은 나이가 들면서 권력은 아직도 늘 보통 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해하고 본인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가 뭐 최신 트렌드, 내가 쇼츠를 보지 않더라도 내가 틱톡을 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딜들을 더 편해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많은 VC들이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이고 뭔가 계산할 수 있고 포뮬러가 있는 B2B 사스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저도 종윤님 말씀 동감하는 게 진짜 기회는 B2C 진짜 터지는 거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글도 B2C고요. 음, 페이스북도 B2C로 시작했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그 언제나 쓰고 있는 비즈니스들은 B2C 드리븐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AI 시대에 저는 지금의 B2C 프로덕트가 뭐가 나올지가 더 훨씬 더 궁금하지. 오히려 저는 뭐 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닌데 B2B 사스가 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AI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이나 소프트웨어를 쓰는 방법이 이전에 일정한 금액을 주고 구독제로 쓰는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큰 디스트럭션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아니, 저도 뭐 똑같이 보고 있고, 뭔가 아직까지 계속 고민 중인데, 저 똑같이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떤 저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곧 뭐 지금 오픈AI 글 내일 보내고 나면은 다음 주에는 B2B 사스는 끝이다. 이렇게 더 이상 B2B 사스는 의미 없다. B2B 사스 하지 마라. 이런 거를 한번 써볼까 하는데 왜 벤처 VC들이 B2B 사스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B2B 사스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인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려고요. 음. 재밌는 글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B2B 사스 너무 좋아하잖아요, VC들이. 그래서 약간 B2B 사스 좋아하면 올드 스타일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모든 VC들을 괴롭혀 보겠다라는 게 제 계획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타겟 시간이 30분이에요. 너무 시간을 많이 뺏지 않으면서 그냥 조금 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채팅에 올려주시고 종현님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음. 그래서 이거를 저 되게 부담 안 가지고 30분씩 그냥 저랑 줌콜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가면 되고 제가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라이브 피칭 세션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스타트업 분들. 그래서 제가 좀 골라가지고 제가 만나보고 싶은 분들을 오피스 아워처럼 초대해서 10분짜리 피칭을 할 건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그냥 편하게 오셔가지고 얘기하고 저는 그냥 너무 깊지 않게 표면적으로 이런 거 얘기 좀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어떠세요? 뭐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짧게 짧게 피드백을 주는 세션 할 건데 그때 그냥 이 시간을 좀 한 이틀 전에 정해놓고 급하게 저 시간 날 때마다 할 거라서 그때 창업자분들한테 그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리스트에 있는 분들한테 이 시간에 하고 싶다. 약간 하고 했을 때 종현님한테도 좀 초대를 드릴게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그냥 뭐 피드백 한두 마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게 좀 렉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시는데 B2B 사스가 AI를 대체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처럼 구독을 하고 일정하게 쓰기에는 아니 이 크랙은 이 B2B 사스 비즈니스 모델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건 이미 보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오픈 AI를 쓸 때 우리가 그 컨슈머 유저들은 이렇게 서브스크립션을 쓰지만 엔터프라이즈들은 API로 페이지 유고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양 유세지 베이스로 나가요. 그래서 API로 콜을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구독을 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서 아까 여기서 요즘 되게 유행하는 말,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 억지로 짜낸 말이라 생각하는데 어, 시간으로 페이하는 게 아니라 일로서 페이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AI가 워크 단위로 페이를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거보다는 저는 앞으로 그 비즈니스 모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 어느 쪽으로 갈 것 같냐면 과거로 회귀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직 저도 이거를 뭐 정제한 얘기는 아니라서 이거 라이브 유튜브 나중에 나갈 땐 잘릴 수도 있는데
라이브에만 나가고 영상에 잘릴 수도 있는데 저도 한 일주일 정도 더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할 건데 옛날에 우리 소프트웨어 살 때는 어떻게 샀었냐면은 그 업프론트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주고 메인터넌스를 조금씩 줬잖아요. 저는 그 모델이 조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업프론트가 뭐냐면 인공지능 모델을 사는 거예요. 최신 모델을 사서 그 소프트웨어, 옛날에 최신 소프트웨어를 깔아놓고 오프라인으로 썼어요. 저는 인공지능이 항상 온라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를 클라우드로 가져가고 전부 다 항상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조금 그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 옛날 소프트웨어처럼 청크를 한 80%를 미리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메인터넌스로 업데이트라든지 메인터넌스로 그런 모델이 조금 더 당장 이미디엇 넥스트 스텝이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프루언스 가격이 확 내려가면서 전기세도 내려가고 그러면 다시 사스 모델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조금 그런 그 청크 옛날 과거 소프트웨어 과금 형식으로 조금 돌아간 시대가 잠깐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아, 근데 BM의 모습에서 많이 관찰을 하시는군요. 네. 그게 저는 그래서 B2B 사스라는 거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섹터처럼 느껴지고 뭐 하나의 패러다임처럼 느껴져서 근데 그게 무너지는 걸 조금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음. 저는 좀 더 음,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인터페이스 차원이라 해야 되나? 관찰을 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AI가 뭔가 에이전트 만들려는 방향성을 저는 되게 크게 가고 있다 생각하고 최근에 엔트로픽이 그 막 컴퓨터 자동으로 막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맞아요, 보면 맞아요. 저는 그게 뭔가 사스에 입혀지면서 뭔가 일하는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크게 변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뭔가 넥스트의 사스 형태가 좀 될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있지 않나? 라고 음, 합니다, 저는. 저도 비슷하긴 한데 한 가지 차이점은 저는 우리가 그 AI 에이전트를 로봇 사듯이 살 거라고 생각해요. 음. 최신 로봇으로 계속 아이폰 사듯이 최신 업데이트 로봇으로 계속 사는 하고 거예요. 예, 예, 예. 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애플 케어 들듯이 메인터넌스 하고 음, 그래서 로봇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건 저도 100% 동감을 하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페이를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앞으로 네, 페인트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되게 핵심적인 데이터가 불러오는 게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 맞아요. 길목에 있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커질 건데 그 길목에 있지 않은 회사는 전 도태되겠다. 딱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핵심적인 데이터라는 게 그럼 어떤 거예요? 뭐 어떤 회사가 핵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길목에 있을까요? 구글이요? 라기보다는 정말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분야에서 내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는 꼭 맨날 보고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음, 네, 그런 것들을 플로우를 꽉 쥐고 있는 회사들. 뭐 음, 대표적으로는 뭐 세일즈포스가 사실 뭐 이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항상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걸로 뭐 대시보드 쓰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음, 길목을 잡은 회사들은 그래도 잘만 활용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막 마케팅 데이터에 막 클라비오라던가 이런 회사들은 잘 뜯어 고치면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사실 사스 만들지 않고서 그냥 AI가 다 해줄 테니까 에이전트 같이 뭐 음.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저 이게 뉴스레터로 쓸 얘기긴 한데, 저는 또 하나 보는 게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저는 AI가 약간 컨텍스트나 스페시픽한 서브젝트에 종속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너럴 근데 저는 제너럴도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빈 깡통의 로봇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빈 깡통의 컨테이너 같은 로봇들이 어떤 회사에 팔리면 그 회사에서 그 안에 정보를 채워서 사용할 수 있는 어쨌든 엔트로픽이 저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AI 모델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요. 뭐 파이널 버전에. 그래서 AI는 사실은 인터페이스이고 툴일 뿐이지 컨텍스트들을 다 아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어디에 배치가 되었을 때 거기서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해서 그 안에서 주어진 업무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냥 깡통 로봇인 거예요. 그 로봇이 어디에 디플로이가 되든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이해를 하고 어쨌든 행동하는 건 똑같으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방식을 뭐 AI가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이거는 그 뭐야
그 바이오용 로봇이니까 바이오 데이터를 채워서 줘야지 보다는 이 회사가 바이오 회사니까 가서 바이오 공부해봐 하고 공부하고 바이오 관련된 베이스 펌웨어는 업데이트가 되는데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그게 최종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은 하기는 해요. 저는 AI가 할루시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저는 고민이에요. 이 할루시네이션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AI는 인터페이스고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어떤 내가 내 육체적인 활동을 대체해 주는 거지 나 대신 판단을 내려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한 달 있다가 쓸 뉴스레터예요. AI는 그냥 인터페이스일 뿐이다. 음. 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AI 초기지만, 결국에는 AI가 인퍼런스가 싸지고 트레이닝이 싸지면은 디플로이 된 후에 거기서 바로 이해를 해서 그냥 엔트로피 하듯이 내 컴퓨터를 이용해서 나 대신 일을 한다. 그렇게 되면 모니터가 필요 없어지는 순간도 올 거고. 저도 사실 이게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AI의 미래는 아직까지 너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한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 생각합니다. 100% 100% 사기꾼이라 생각합니다. 잘 알면 알수록 모른다고 답하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에어에서의 전기세에 비례해서 페이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또 제가 뉴스레터 쓸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진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인데, 저는 전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음. 저는 이거 지금, 호들갑 떤다고 생각해요. 음. 그, 너무 전기가 부족하다, 뭐, 원자력이 중요하다, 에너지 투자한다, 이거 전 좀 호들갑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의 디맨드를 과대평가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기술을 너무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오픈AI가 하는 것도 지금 AMD랑 같이 칩 만들잖아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곳들이 인터넷 구리선 회선 회사들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패키징을 더 잘하게 됐고, 패킷을 더 작게 만들 수 있게 됐고,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면서 내용은 일정하게 보낼 수 있는 기술들이 발생했단 말이죠. 나타났단 말이죠. 저도 그래서 인공지능도 지금이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브루트 포스로 강제로 어떻게 굴리는 느낌인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제 생각에는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끝나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성능 안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에라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가격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변력을 쓰는 양이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음, 어쨌든 그 최적화라고 하잖아요. 최적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만큼의 전기가 필요 없고 이미 인퍼런스 쪽 단에서는 전기를 훨씬 덜 쓰고 효율적인 칩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트레이닝 땅에서만 그게 나오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동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저전력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에 주식 투자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말이 돼요. 근데 저는 오히려 막 부동산, 발전소, 데이터 센터 이거는 좀 이게 손이 너무 잘 안 나가더라고요. 네. 예, 너무 이게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전 제일 싸해요. 어디 가도 그렇지 전기가 중요하지 그렇지 에너지 그 데이터 센터가 좋지 이게 너무 컨센서스라서 저는 일단 약간 방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컨센서스야? 아닌 것 같을 때라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가 틀릴 수도 있죠. 이 빌 게이츠가 틀리고 제가 맞을 수도 있죠. SMR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높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인공지능 얘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한 45분 정도 40분 정도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 좋아요. 그 혹시 이 종현님한테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이메일 어, 주소나 이런 거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알려주세요. 어, 네, 제가 뭐 어떻게든 공유해 드릴게요. 이 영상 올라가죠, 유튜브에. 네. 댓글로 뭐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 좋아요. 또 이렇게 구독하시면 저한테 또 답장 보낼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그럼 식으로. 뉴스레터를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 핀을 해둘게요. 그래서 아, 네. 사람들이 그 뭐 보시는 분들이 종현님 뉴스레터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공부하는 기술들은 다 거기 올라가니까 제가 보고 음, 있는 거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현님. 한국 가서 또 한번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